세상의 모든 진실이 빛을 보는 건 아니지만 어떤 진실은 그 빛을 보기 위해 날카로운 칼이 되어 심장을 찌르듯 다가옵니다. 그날 저는 그저 병원 침대에 누워 새로운 생명을 세상에 내보낸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가 지키려 했던 가정과 사랑은 다른 침대 위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제 여동생과 제 남편 둘이 함께 누운 모습을 CCTV를 통해 보게 될 줄은 정말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혼의 비밀연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이며 단 한순간도 상상으로 채워진 부분이 없습니다. 제가 목숨 걸고 낳은 아이의 울음소리보다 그들의 숨죽인 신음이 제 귓가에 더 오래 남아 있었던 그날의 기록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결혼 전부터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아이가 제 삶의 이유가 될 거라 믿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가정, 그리고 그 속에서 자라는 생명, 그게 제 꿈이었습니다. 남편을 만났고 3년이라는 시간을 사랑으로 채운 끝에 우리는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듬직하고 따뜻했어요. 제가 원하는 가정을 함께 그릴 수 있는 사람이었죠. 결혼 후에도 우리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고, 함께 밥을 먹고, 웃고, 대화를 나누는 그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저는 결혼 전부터 아이를 간절히 원했기에 자연스레 우리의 삶의 아이가 함께하길 바랐어요. 하지만 제 몸은 쉽게 아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생리 주기를 체크하며 희망을 품고 기다리던 그날, 매번 허무하게 무너지는 마음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반복되는 실패에 제 마음은 점점 바닥으로 가라앉았고 어느 순간부터는 거울 속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저를 남편은 한 번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무너질 때마다 다가와 조용히 저를 안아주고 제 눈물을 닦아주고 함께 울어줬어요. 우리 둘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잖아. 그 말은 제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가장 큰 힘이었어요. 그의 그런 따뜻한 배려와 사랑이 있었기에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끝없는 터널 속에서도 다시 한번 빛을 향해 나아가 보자는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정말 기적처럼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병원에서 초음파 화면을 처음 봤을 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아기 심장 소리 들리시죠? 나는 의사 선생님의 말에 눈물이 뚝 하고 떨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임신 사실을 전하자 그는 말도 없이 저를 꼭 껴안았어요. 말없이 저를 끌어안고 제 배에 손을 얹은 채 울기만 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랐던 생명이 제 안에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고 그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것이 완벽하게 느껴졌어요. 임신 중반까지 남편은 정말 성심성의껏 저를 챙겼습니다. 먹고 싶은 게 생겼다고 하면 새벽이라도 차를 끌고 나갔고 저를 위해 요리까지 배워서 아침마다 토스트나 죽을 정성껏 만들어줬어요. 제 몸이 조금이라도 힘들어 보이면 안절부절 못했고 무거운 장바구니라도 들려고 하면 당신은 지금 둘이니까 내가 다 할게라며 말리곤 했습니다. 처음엔 그런 그의 모습이 너무 고마워서 제 눈에 남편은 그저 천사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남편의 표정에서 미묘한 피로감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일이 많아지고 야근이 잦아지면서 예전처럼 저에게만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가끔은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서도 멍하니 있다가 아무 말 없이 샤워만 하고 누워버릴 때도 있었고요. 처음엔 조금 서운했지만 저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저도 그가 얼마나 바쁘고 지쳐 있는지 알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도 가능한 한 저를 챙기려는 그의 노력이 보여서 더는 바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사이엔 싸움이란 게 거의 없었습니다. 다투기보다는 이해하려고 했고 서로 지친 날에는 말없이 손을 잡고 누워 조용히 서로의 존재만으로 위안을 얻었어요. 그런 시기였기에 저는 우리 사이에 어떤 불신도 없었고 남편을 온전히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 시기에 제 여동생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일에 대한 회의감도 있었고 건강도 썩 좋지 않다며 잠시 쉬어가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마침 임신 중반을 넘기면서 몸이 무겁고 가벼운 집안일조차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여동생의 그런 결정이 오히려 반갑고 고마웠어요. 말하지 않아도 속마음을 알아주는 가족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되었고 제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이기에 의지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잠깐 들러서 집안일을 도와주거나 병원 진료에 함께 가주는 정도였는데 점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저와 함께 있으면서 가벼운 청소며 식사 준비며 필요한 물품 정리까지 손이 정말 야무지게 잘 돌아갔죠. 동생의 손길이 닿은 집은 늘 깔끔했고 저는 덕분에 조금은 더 편히 몸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신혼집에 동생이 머무는 날들이 많아졌어요. 특히 남편이 퇴근할 시간 즈음이면 동생이 아직 집에 있는 날도 많았고 어떤 날은 저녁을 같이 먹고 갈 때도 있었어요. 남편은 동생에게 반가운 듯 웃으며 인사를 건넸고 동생도 오빠처럼 따르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 모든 장면이 그저 보기 좋고 훈훈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사실 신혼집에 제 가족이 자주 오가는 것 자체를 불편하게 여기는 부부도 많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남편이 동생을 따뜻하게 대해주는 모습에 더 감사했어요. 동생도 남편을 존중해주는 듯 보였고 지나칠 정도로 예의를 갖추면서도 자연스럽게 어울렸습니다. 간혹 셋이 함께 앉아 TV를 보며 웃거나 식탁에 둘러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저는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때는 정말이지 제 눈에는 아무것도 이상해 보이지 않았어요. 남편은 여전히 제게 다정했고 제 배에 귀를 대고 아기의 움직임을 함께 느끼며 행복해했어요. 밤마다 저를 꼭 안고 고생 많았어. 우리 아기 잘 크고 있어라며 다정하게 속삭여주던 그 모습에 의심이라는 감정은 조금도 자리할 수 없었어요. 동생도 마찬가지였어요. 겉으로 보기엔 그저 나를 도와주는 착하고 따뜻한 동생 그 자체였죠. 아기 옷을 함께 골라주고 신생아 침대를 조립하면서 언니 아기 진짜 예쁠 거야 하며 설레어하던 그 표정은 거짓이라곤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순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런 경계심도 없이 그저 고마움과 사랑만을 품고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남편과 동생이 가까워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같은 공간에서 오래 머물다 보면 정이 들기도 하고 가족처럼 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그만큼 그 둘 모두를 믿었고 설마 하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무너졌을 때 잔인하게 느껴졌는지는 그때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출산일이 다가왔고 저는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감정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이어진 진통 끝에 드디어 제 딸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처음 아이를 안았을 때의 그 느낌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벅찼어요. 조그마한 손가락 하나하나, 오물거리는 입술, 눈을 꼭 감고 숨 쉬는 모습까지 그 모든 게 기적 같았고 눈물이 절로 흘렀습니다. 딸아이의 체온이 제 가슴에 닿았을 때 세상의 모든 아픔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토록 원하던 생명, 제가 품고 기다려온 그 아이가 제 눈앞에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감격스러웠죠. 남편도 눈시울을 붉히며 아기를 안아보더니 우리 딸 진짜 천사 같아 하며 아이를 바라보던 그 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저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믿었어요. 출산 후 저는 한 달간 산후조리원에 입원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지쳐있던 터라 회복이 꼭 필요했고 무엇보다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제 컨디션도 중요했기 때문에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이라 생각하며 조리원에 머물기로 한 거예요. 처음으로 엄마가 된 저는 하루하루가 낯설고 벅찼습니다. 밤마다 울음을 터뜨리는 아이를 안아달래고 수유를 하고 체온을 재며 작은 변화에도 민감해지는 제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를 다잡고 또 다잡았죠. 그런 저를 보러 남편과 여동생은 번갈아가며 병문안을 왔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퇴근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왔다가 다음 날은 여동생이 오고 또 그 다음 날은 둘이 함께 오기도 했어요. 저를 위해 도시락을 챙겨오고 아이 오시며 기저귀를 바꿔주는 모습에서 저는 진심 어린 사랑을 느꼈습니다. 물론 저는 아이에게 집중하느라 매번 길게 대화를 나누지 못했지만 그저 얼굴을 비추고 제가 괜찮은지만 물어봐주는 그 존재들이 있다는 사실에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여동생은 저보다 먼저 아기를 안고는 진짜 언니 닮아서 너무 예쁘다. 완전 공주님이야 하며 좋아했어요. 남편은 그런 동생을 보며 웃고 저는 그런 둘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죠. 남편은 틈틈이 아기 사진을 찍고 동생은 그 사진을 엄마한테 보내주겠다며 바삐 움직였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우리 가족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구나 싶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시간들은 제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기억이었어요. 물론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꽉 차 있었고 주변 사람들의 사랑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느낌이었죠. 남편과 여동생이 번갈아 병문안을 오는 모습이 이상하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서로가 함께 저를 챙겨주는 모습에 감사했어요. 그 시절에 저는 너무도 순수하게 그들의 진심을 믿었고 진심이 아닌 무언가가 숨어 있을 거라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지 저는 제 인생이 가장 평온하고 아름다운 순간에 접어들었다고 믿었어요. 아이가 생기고 회복하고 주변의 사랑 속에서 제 삶이 더 단단해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 믿음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날 줄은 그땐 정말 상상도 못했죠.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밤낮이 바뀌고 2시간마다 깨서 수유하고 아이의 작은 숨소리 하나에도 가슴이 철렁이는 나날이었죠. 하지만 제 품에 아이가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피로를 견딜 수 있었어요. 아이가 자는 틈을 다 부랴부랴 집안일을 하고 육아 책자를 뒤적이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엄마로서 완벽하고 싶었고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를 위한 각종 육아용품을 준비했습니다. 고급 유모차, 살균 소독기, 공기청정기, 심지어는 아이의 손이 닿지 않게 가구 모서리에 하나하나 안전 쿠션을 붙였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신경 쓴 건 집안 곳곳에 설치한 CCTV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사고나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특히 거실과 침실, 아이 방에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카메라를 배치했죠. 저 자신이 육아에 완전히 익숙하지 않다는 불안감도 있었고 남편이나 여동생이 아이를 봐주는 경우도 많았기에 조금이라도 더 안심하고 싶었어요. CCTV 앱을 핸드폰에 연동해 어디서든 집 안을 볼 수 있게 설정해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일 거라 생각했지만 열이 39도를 넘기고 몸이 축 늘어지는 아이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다급히 아이를 안고 병원 응급실로 향했고 의사는 며칠 입원하면서 경과를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큰 병은 아니었지만 작은 생명이 아파하는 걸 지켜보는 일은 지옥 같았어요. 저는 단 하루도 아이 곁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침대 옆 간이 침대에 웅크리고 앉아 아이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도 남편은 퇴근 후 병원으로 찾아왔고 간단한 간식을 사오거나 아이의 옷을 갈아입히는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물론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저는 고맙다고만 했어요. 여동생 역시 종종 연락을 주며 아이 상태를 묻고 필요한 게 있다면 사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겉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오히려 저는 이렇게 힘든 시기에 남편과 여동생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했죠. 하지만 그 평화는 너무나도 허무하게 깨져버렸습니다. 입원한 지 며칠째 되던 밤이었어요. 저는 아이를 재우고 병실 안간히 침대에 누워 무심코 핸드폰을 들여다보다가 CCTV 앱 알림을 확인했습니다. 거실에서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라는 문구. 사실 이런 알림은 평소에도 종종 떠서 큰 의미를 두지 않았어요. 누군가가 지나가거나 고양이가 뛰어다녀도 감지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날따라 왠지 모르게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그냥 남편이 일찍 퇴근해서 혼자 쉬고 있을 거라 생각하며 화면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모든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화면 속엔 제 침대 위에 앉아있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과 제 여동생이었습니다. 그들이 나눈 눈빛, 접촉, 그리고 몸짓. 저는 처음엔 그 장면이 현실이 아니라 믿었어요. 화면을 잘못 본 걸 거라며 몇 번이고 다시 재생했어요. 하지만 카메라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남편과 동생이 제 침대 위에서 믿을 수 없는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출산으로 몸을 가누기도 힘들 때, 병원 침대에서 아이를 안고 눈물 흘릴 때, 그 사람들은 제가 매일 밤 기도하던 그 침대에서 서로를 탐하고 있었던 겁니다. 숨이 막히고 손이 떨려 핸폰을 떨어뜨렸어요. 아이는 곤히 자고 있었고 저는 간호사실로 달려가 간병인을 불렀습니다. 아이를 부탁하고 저는 아무 말도 못한 채 택시를 잡아탔어요. 병원복 차림에 퉁퉁 부은 얼굴로 저는 울면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도 알 수 없었어요. 그저 확인하고 싶었어요. 설마 그 영상이 거짓이기를, 악몽이기를. 하지만 그날 밤 저는 그 영상이 진짜라는 사실을 눈앞에서 똑똑히 확인하게 됐습니다. 패닉 상태로 병원을 뛰쳐나온 저는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내내 손은 덜덜 떨리고 눈앞은 아찔했어요. 머릿속에선 그 영상이 무한 반복되었고 가슴은 1000번이고 찢겨나가는 듯했죠. 숨조차 쉬기 힘들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설마 그 장면이 현실일까? 그 가능성을 부정하면서도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마치 내 발걸음을 눈치채지도 못한 듯 안은 조용했고 불은 희미하게 켜져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거실을 지나 침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침대 위엔 분명히 남편과 제 여동생이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남편의 상반신은 벌거벗겨져 있었고 동생은 그에게 몸을 기대고 있었어요.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얽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동시에 저를 향했지만 논란보다 먼저 든 건 당황스러운 침묵이었죠. 동생은 화들짝 몸을 일으켰고 남편은 급하게 이불을 덮으며 뭐라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이미 그 장면 하나로 모든 걸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설마 진짜였어? 제 입에서는 거의 숨 넘어가는 소리가 흘러나왔고 두 다리가 풀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까매지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다가 모든 게 새하얘졌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눈을 떴을 땐 익숙한 병원 천장이 보였습니다. 코끝엔 차가운 소독약 냄새가 맴돌고 귓가에는 심전도 기계 소리가 들려왔죠. 옆에는 엄마와 아빠가 앉아 있었고 걱정으로 가득 찬 얼굴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아빠는 눈을 붉히며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거냐며 물었어요. 하지만 정작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남편과 여동생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언니가 요즘 너무 예민해져 있었어요. 산후 우울증 같아요. 무리해서 아이 돌보다가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자기야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제발 무리하지 말고 조금만 더 쉬자. 그렇게 말했죠. 그 말 한마디,
그 위선적인 눈빛에 저는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저를 배신한 인간들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부모님 앞에서 거짓말을 늘어놓고 저를 불안정한 산모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여동생은 부모님께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언니가 저한테 요즘 너무 의지했거든요. 제가 더 잘 돌볼게요. 걱정 마세요. 저는 속이 뒤집히는 느낌이었습니다. 분명 내가 봤던 그 장면, 내가 느꼈던 충격은 실제하는 현실이었는데 모두가 나만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조차도 그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내가 요즘 너무 무리했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나는 이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온몸이 찢어질 듯 아팠던 그 시간 동안 내가 믿고 의지했던 남편과 여동생은 내 등을 찔렀고 이제는 그 진실마저도 뒤틀어 숨기려 하고 있었죠. 진짜 악몽은 그날 밤 이후부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내 참을 수 없었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눈만 깜빡이며 그들의 거짓된 말을 듣고 있는 그 시간이 지옥 같았고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는 더는 숨길 수 없을 만큼 커져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 CCTV에서 봤어요. 그 둘이 침대 위에서 서로를 안고 있었어요.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둘이 저를 속이고 있었어요. 순간 병실 안이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부모님의 눈이 커졌고 엄마는 고개를 갸웃하며 믿지 못하겠다는 듯 제 말을 되뇌었죠.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니? 제가 집에 CCTV를 설치했어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려고. 그런데 아이가 아파서 입원한 날 병원에서 CCTV 알림이 떴고 그걸 보고 집으로 갔어요. 제가 직접 눈으로 봤어요. 그 둘이 우리 침대에서. 엄마는 입을 틀어막고 눈을 굴리며 세상에 하고 속삭였고 아빠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병실을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그게 정말이냐? 네 여동생이, 네 남편이 네가 출산하고 병원에 누워있던 그때? 네, 제가 아이 낳느라 피투성이가 되어 수술실에 있을 때도 그 둘은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사랑을 나누고 있었다고요. 엄마는 그 말을 듣고는 의자에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 여동생이 그런 짓을 널 어떻게 보고. 아빠는 이를 악물고 병실 문을 열어젖히며 내가 당장 그 자식 잡아다 놓고 다 불게 만들었다고 소리쳤죠. 사실 부모님도 어느 정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동생이 자주 신혼집에 간다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너무 당연한 듯 행동하는 게 어딘가 이상하다고 몇 번 말을 꺼낸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설마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하셨던 거죠. 이후 부모님의 확인과 추궁으로 모든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동생이 저희 집에 머무르기 시작한 건 처음엔 단순한 도움의 의도였지만 남편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면서 그 사이엔 선을 넘는 감정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점점 몸이 무거워지고 움직이기 힘들어지자 그 틈을 타 둘만의 비밀을 쌓아가기 시작했던 거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제가 산통으로 병원에 실려갔던 그날 밤 남편은 저를 따라오겠다며 가방을 챙기는 척했지만 실제론 동생을 집으로 불러 함께 밤을 보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밤 제가 아이의 생사를 걸고 수술실에서 피를 흘리고 있을 때 그들은 침대에서 웃고 있었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엄마는 동생을 불러 직접 물었습니다. 처음엔 뻔뻔하게 언니가 오해한 거야라며 잡아떼던 동생도 CCTV 영상과 병원에서 제가 쓰러진 후의 상황을 꺼내자 결국 울면서 무릎을 꿇고 털어놨습니다. 미안해 언니. 나 그럴 생각 아니었어. 그냥 위로받고 싶었고 그 사람이 따뜻하게 대해줘서. 그 변명이 오히려 제 가슴을 찢어놨어요. 따뜻하게 대해줬다고요? 그건 제 남편이었어요. 제 아이의 아빠라고요. 제가 얼마나 간절하게 아이를 품었는지 그걸 지켜보던 내 동생이 그 남편을 빼앗았다는 사실, 그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제 인생 전체를 부정당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모든 걸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더는 그들의 거짓과 배신 속에서 살아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도 저를 배신한 그 둘은 너무도 쉽게, 너무도 당당하게 제가 예민해서 산후 우울증으로 과장된 반응을 보였다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저 하나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려는 그들의 연극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피해자인 양 행동하며 저를 오히려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이혼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 대응을 운운했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제가 산후 우울증과 피해망상에 시달리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라며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죠. 아내가 출산 후부터 이상했다. 평소에도 의심이 많았고 아이에게 과하게 집착했다. 그래서 내가 힘들었다. 그런 말들을 입에 담으며 자신을 피해자처럼 포장하는데 열을 올렸어요. 더 기막힌 건 제 친동생조차 그런 말에 동조했다는 거예요. 언니가 요즘 이상하긴 했어요.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고 날카로워졌고 저는 그냥 도와주려 했을 뿐인데 자꾸 저를 의심하고
그녀는 마치 제가 조현병이라도 있는 것처럼 말하며 저를 흠집 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가족들이나 친구들조차 그들의 말을 듣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혹시 내가 진짜 좀 예민했던 거 아닐까? 산후 우울증 때문이었을 수도 있잖아. 그 말들이 제 심장을 비수처럼 찔렀어요. 누가 누구를 배신했는데 왜 내가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아야 하죠? CCTV에 남은 명백한 증거가 있고 제 눈으로 그 장면을 봤으며 그들의 행동을 낱낱이 목격한 내가 오히려 거짓말쟁이 취급을 받아야 했던 그 현실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굴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찍어두었던 CCTV 영상, 남편과 동생의 문자 메시지, 그리고 제가 병원에 실려간 날의 시간대별 기록들까지 모두 정리해 언론에 제보했습니다. 익명 제보가 아닌 실명과 얼굴까지 공개하면서 말이죠. 배신당한 아내, 남편과 여동생의 불륜폭로라는 제목의 기사가 포털 사이트를 도배했고 저는 마침내 그들이 숨기고자 했던 더러운 진실을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물론 그 후 폭풍은 거셌습니다. 남편이 다니던 회사는 이미지 실추를 우려해 그를 인사조치했고 여동생은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당했습니다. 그들은 언론에 맞대응하며 사생활 침해다, 명예훼손이다 고소하겠다고 나섰지만 이미 여론은 제 편이었어요. 너무나도 생생한 증거들과 정황들이 그들의 거짓말을 덮을 수 없을 만큼 명백했거든요. 제가 바란 건 단지 정의였습니다. 최소한 내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기를, 그들이 무책임하게 저지른 짓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기를 바랐던 것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는 그 거짓된 입으로 저를 정신병자로 몰지 못하도록 막고 싶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그들과의 모든 관계를 끊었습니다. 법적으로도 완전히 이혼을 마무리했고 여동생과는 연락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부모님은 분명하게 제 편에 서주셨습니다. 처음엔 딸 둘 사이에서 어쩔 수 없이 갈등하시던 부모님도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에는 제 곁을 지켜주셨고 지금도 손녀와 함께 살고 있는 저를 전폭적으로 지지해주고 계십니다. 물론 부모님은 피부치라는 이유로 여동생과 가끔 연락을 하시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연민일 뿐이에요. 더 이상 그녀를 가족이라 부르진 않으십니다. 넌 이제 더 이상 내 딸이 아니다라는 아빠의 말은 모든 걸 단적으로 보여주었죠. 이제 저는 제 딸과 함께 조용하고 단단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남편의 다정함도 여동생의 친절도 결국 그들 불륜의 가면이었습니다. 그 거짓 속에서 아이만은 진실로 지켜내겠다는 각오로 저는 매일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여러분께 털어놓게 되었네요. 황혼의 비밀연애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